네,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는 주로 슈퍼비전의 개념, 슈퍼비전이 뭔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슈퍼비전이 어디서 발생했고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 주제를 슈퍼비전의 발생과 필요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과 평생교육과의 관계는 여러분한테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는 사회 구조가 아주 변했죠. 소위 이제 중세의 유일신 봉건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소위 이제 계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있고 자본가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가 있고 또 비고용.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부자인 사람. 또 직업도 다양해졌어.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가 아주 다양한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어서 19세기 초에 이러한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구조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있으면 노동자 계급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자본의 획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회사 이런 데죠. 또 연령대로 보면 고령층도 있고 아주 어린 애들도 있고 또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장애인도 있고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조직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더 아주 필요성이 더 나타났죠. 자선사업기관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죠. 사회복지기관이. 그래서 19세기 전반부에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죠.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인 자선조직 협회가 생겨나고 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국가가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또 투자를 많이 안 했고, 이래서 그런 자선 조직은 봉사자, 소위 이제 자원봉사자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활동이 되었는데, 운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서비스 활동하는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부작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선 조직에서 유급 직원 돈을 주고 봉급쟁이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한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사회사업에 관련된 지식과 사회사업에 관련된 그런 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의 기능, 또 자기들이 이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그들한테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소위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이제 자선 조직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슈퍼바이저는 누가 됩니까? 슈퍼바이저는 그 유급 직원들이 슈퍼바이저죠. 그 뭐 무료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기능, 경험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능력이 향상돼서 그런 능력은 결국 이제 봉사 활동에 관련된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 자선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그 유급 직원이 되고 슈퍼바이지는 봉사 활동을 소위 이제 실행하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경험적인 내용을 듣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슈퍼바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가 있고 슈퍼바이지가 있으면 이 관계가 한 번 뭐 교육하고 끝 이런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이 변하니까 거기 이제 변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단 1회에 끝난 것도 슈퍼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슈퍼비전의 기본의 어떤 그 마인드와 철학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슈퍼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지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됨으로써 그 사회는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되게 시작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니까 상당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학력자들, 저소득자들 또는 그 지식이 낮은 저학력자, 저경험자 뭐 이런 얘기도 또 고령자 또 그 당시에는 그 노예 계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예 계급에 준하는 그런 그 노동자, 또 이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은 그런 슈퍼비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내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또 섹터를 나누어서 기능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어떤 게는 그런 게 이제 슈퍼비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도 들어가지만 그 상담 분야에서도 이런 평생교육 그 영역이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하는데 슈퍼 비전을 함으로써 상담 분야에서도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그 슈퍼비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왜?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상담가야 어떤 사람을 상담을 시켜야 하는 그 상담가인데 나보다 능력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또 자기가 해온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 영역 이런 데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 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나도 좋고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도 좋고
또 내가 소속되어진 그 기관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 같은 데서 슈퍼비전에 관련된 강좌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슈퍼비전? 우리 평생교육 분야는 아직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조차도 도입이 안 된 상태예요. 평생교육 분야는 아직 개념조차도 곧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회복지라든가 상담 분야는 이미 19세기에 우리보다 엄청나게 지금 21세기니까 200년 전부터 그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런 슈퍼비전이 왜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그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평생교육은 뭐 특별히 여기서부터 평생교육이 일어났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는 말해 좋아요. 법이 만들어진 것부터를 말한다 이러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법은 2000년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사회교육법이 198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사회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표현이 틀려. 그러면 사회교육법 1982년 이전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평생교육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 차지하더라도 그런 현장은 없었느냐? 사회교육 현장이 없었느냐? 있었죠. 학교 밖 교육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과거보다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 왜? 과거에는 학교 정규 교육기관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당이 발전됐지. 마을이가 마을 교육의 포인트가 서당이에요. 서당이 뭡니까? 예의를 가르치고 또 살아가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주고 어린애는 뭔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학교에서 행하지 못한 것을 동네 어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제도화는 이제 되어 있지만 그 제도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럼 제도화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그것은 1982년도에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대에 평생교육이 되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은 1981년도에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그때는 국가는 사회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겠죠. 그런 이제 법적 헌법에 평생교육 또는 그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지금은 평생교육 용어가 들어가 있죠.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또 이제 그 추진 체계는 뭡니까? 중앙 단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17개 시도에는 그 시도 이름을 딴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또 시군구에는 우리나라 시군구 한 228개 정도 되는데 시군구에는 평생교육관이 있고 읍면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둔다.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법적으로 쫙 체계 만들어놨습니다. 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소위 평생교육사죠. 평생교육사가 시군구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이렇게 배치하도록 법에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다면 하는 나라잖아. 한다면 한 나라예요.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와 인력 배치 이런 것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의 형태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한점 낙후된 것이 많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과 추진 체계와 인력 배치, 전문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향상이 돼서 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그 전체 인구수도 상당히 높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이제 2000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뭐 20년 이제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뭐 평생교육 이거는 뭐 꼭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거 다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이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이끌어가고 있는 평생교육사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반 평생교육 담당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런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계급도 낮기 때문에. 자,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 이 평생교육사로 채용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해. 그냥 그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사례 발표하고 또 연수도 받고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슈퍼비전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지역 특성과 그 개인적 특성, 학자의 특성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고려한 슈퍼비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슈퍼비전을 일으킬 수 있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어떤 그 관계 설정 이것도 없어. 누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것이냐 놓고 누가 슈퍼바이지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개념도 우리 평생교육 분야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용어 자체도 슈퍼비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거의 뭐 평생교육사 우리 평생교육법에 제 24조에 나오죠. 평생교육사는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를 한다. 그게 맞춰서 기획 업무, 운영 업무, 평가 업무 이거라도 체계적으로 하면 몰라도 현장에 가면 그게 없어. 아무 시킨 대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분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이지만 전문가의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또 본인들이 이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렇대도 이제는 대부분이 조금만 배우면 니네 안에 다 평생교육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 이 슈퍼비전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슈퍼비전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슈퍼비전에 대한 그 필요성은 느끼더라도 그게 슈퍼비전인지 뭔지를 이제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슈퍼비전에 관련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